안녕하세요. 캘거리 푸른나무 TV. 오늘은 장덕조 작가님의 함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방 직후에 발표된 함성이라는 소설로서 일제 말기에 그들의 전답을 군수공장 용지로 빼앗기고 징용이란 명목으로 농민의 딸들을 정신대로 끌어가려는 일제 당국에 항거하는 시골 여인들의 단결된 의지를 박력 있게 다루어 놓은 작품입니다. 점순어멈이 마을 아낙네들과 더불어 주재소로 달려가서 기어코 징용의 행렬에서 탈출한 채 갇혀있던 점순을 구해내는 데 성공하여 남정네들 앞에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덕조 함성. 어떻게 걸어 집까지 왔는지도 모른다. 손바닥만한 툇마루 끝에 이고 왔던 앞치마 뭉치를 내려놓으니 꿀 하고 외마디 돼지새끼 우는 소리가 났다. 종이는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형용만 남은 미닫이가 월컥월컥 열리며 점순이 떠났어? 춘삼의 얼굴이 쓱 내민다. 그 말에는 대답도 않고 점순 어멈은 그대로 회잉하니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풍풍 도개물을 퍼서 솥에 부었다. 눈물에 부은 눈을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까닭이다. 계속하여 이게 웬 돼지 새끼여? 하는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쿵쿵쿵 달려와 들여다보는 듯한 새끼들의 기척도 났다. 으야, 돼지다, 돼지 봐라 하는 큰놈의 소리. 이봐, 대가리 끝까지 구정물이 묻었네, 치따라 하는 작은 놈. 묻자, 묻자 하는 꼬마 소리. 그러나 점순 어멈은 사뭇 벙어리가 된 듯 건물나무를 끌어당겨 손 밑에 불을 지핀다. 어느새 내려왔는지 춘삼이의 근심스런 얼굴이 부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웬 돼지여, 돼지가. 그의 찌푸렸던 얼굴은 완전히 공포의 표정으로 변했다. 지난 봄 일이 생각난 모양이다.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우거지도 소나무 껍질도 씨감자까지 떨어졌을 때다. 줄이다 못한 새끼들이 벌레며 나비며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돌아다닌 것을 보자 점순 어멈은 환장이 됐는지 덮어놓고 구장 내 닭을 훔쳐왔다. 춘삼이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서슴지도 않고 자식들 입에 닭국을 퍼먹이고 있었다. 좁은 마을이라 당장의 소문은 퍼졌다. 물론 말썽이 많았다. 그때 춘삼이는 일부러 구장집까지 찾아가 비대발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나 범행 당사자인 점순 어멈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뿐이랴. 그 후에도 그 같은 일이 몇 번인가 되풀이되었다. 원체 소심하던 춘삼이의 간은 이 아내 때문에 아주 콩알만해졌다. 동리 사람 둘만 모여선 곳에도 그는 낯을 들고 지나가지를 못했다. 그 대신 뼈가 휘도록 모든 일을 도왔다. 면소일, 구장집 일, 작업반의 일. 그러나 아내는 이 같은 남편을 언제나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비웃었다. 그 약하고 비굴한 성미를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었다. 새벽부터 일손을 놓지 못한 남편이 어두워서야 기진에 들어오면 아내는 도리어 강다짐을 해가며 소리소리 지르는 일도 있었다. 아유, 암만 동네방네 아첨해봐. 누가 도둑년 서방 아니라는가? 그럴 때에도 남편은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억울한 듯이 그저 한숨만 쉬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순 어멈 도벽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보릿고개를 넘어서며 공출하고 남은 감자가 여기저기 흩어지고 새끼들의 줄였던 눈알이 바로 박히자 그의 손버릇은 씻은 듯 없어졌다. 제일 먼저 숨을 돌린 것은 춘삼이었다. 그리던 것이 하필 오늘 맏딸 점순이가 징용을 맞아 떠나간다는 오늘 아내는 다시 환장을 했단 말인가. 춘삼이의 주름 잡힌 이마 위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그는 지금 방향도 알지 못하고 길 떠난 딸의 안부보다 돼지 새끼 출처가 더 급한 것이다. 아궁이를 들여다보고 앉아 불만 지피는 점순 어멈도 이 같은 남편의 마음을 잘 안다. 갑자기 남편이 가엾어졌다. 이거 훔쳐온 거 아니라우. 자동차간에서 돌아오는데 방황리 고개에서 주운 거라우. 그것은 정말이었다. 점순 어멈은 오늘 아침에 딸이 떠나는 것을 배웅하러 읍까지 갔다. 하긴 점순 아범도 같이 갈 것이나 두루마기도 없고 모자도 없다고 주저하는 것이 미워 싸움 끝에 어멈만이 가게 된 것이다. 손에 흰오마로 그린 깃발을 든 구장과 면소 사람들에게 이끌려 이구에서 떠나는 두 처녀는 20리길을 걸어 읍내까지 거기서 다시 버스로 도청이 있는 시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시에서는 도내에서 결정된 처녀가 모두 함께 모여 기차로 곧 부산으로 향해 가게 되어 있었다. 읍내에서 버스를 타려는 소녀도 5, 6명이나 되었다. 배웅 나온 부모 친척들의 아우성과 흰오마루를 그린 깃발과 덜거덕거리는 순사의 칼소리와 점순 어머는 딸의 손을 꼭 쥐고 버스 곁에 서 있었으나 분함인지 슬픔인지 다만 혼란한 마음으로 머리가 아찔해지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이 충혈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이가 득득 갈리는 게 제 귀에도 들렸다. 열에 뜬 사람처럼 걷잡을 내야 걷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편에서 몇 번이나 눈짓을 하던 이웃사는 옥분네가 그때 가까이 왔다. 점순 어멈은 좀 들어가우 하는 것이었다. 남 보기에도 거조가 심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점순네는 약간 반항하는 표정이었으나 딸의 손을 한번 꼭 쥐어주고는 말없이 버스 곁을 비켜놨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기만 한다면 며칠 전부터 참고 참았던 폭백이 터지고야 말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주저하는 듯 엄지발가락이 빗쭉 내민 고무신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섰다가 갑자기 두어 번 발을 구르더니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놀란 딸이 어미를 부르며 따라갔으나 그는 입술을 꼭 깨문 채 그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갔다. 방황리 언덕까지 왔을 때다. 문득 고개를 쳐드는 눈에 시로 향하여 달려가는 버스가 보였다.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점순아, 내 점순아. 눈물이 소나기같이 쏟아진다. 이년아, 그렇게도 줄이더니 이제 쌀추수 다 해놓고 너 혼자 떠나가느냐. 말라가는 풀잎을 쥐어뜯으며 한참이나 울었다. 버스는 산 모퉁이를 돌아간다. 견딜 수가 없었다. 몸부림을 쳐보아도 시원치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치마를 훌렁 걷고 마렵지 않은 오줌을 쉬엄쉬엄 억지로 누웠다. 그때였다. 눈앞 개골창 속에서 꿀꿀하는 돼지 새끼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 일어나니 한창 포동포동 기름살로 오르려는 돼지 새끼가 한 마리 대가리 끝까지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애원하듯 이편을 쳐다보는 것이다. 돌아보니 저만큼 1인 병정의 한때가 흙 파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주위를 귀 쫑긋한 개 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을 뿐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다. 더 생각할 여유도 없다. 와락 달려들며 그대로 끌어내어 앞치마를 벗어 뒤집어 씌웠다. 버둥거리는 놈을 치마끈을 졸라매기도 바쁘게 머리에 이었다.
전송을 마치고 자동차간에서 돌아오는 마을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면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야 했던 것이다. 그는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모른다. 물론 돼지 임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 훔친 것은 아니다. 방학리 고개에서 돼지를 치는 집은 한 집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집에는 돼지 새끼가 수십 마리나 있었고 지키는 사람도 많았다. 울타리를 빠져나온 돼지 새끼가 개골창에 처박히도록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그들의 불찰이었다. 참년 놈들. 그래도 날 도둑년이라고 하고 싶거든. 제발 그러라지. 발가벗겨 장터에 끌어내다 놓고 주리대를 앵겨봐. 누가 눈이나 껌뻑하나. 점순내는 입을 삐죽이 내밀더니 불타는 아궁이 속에다 손가락으로 코를 핑 풀었다. 어이 참는 년들. 날린지 뭔지는 괜히 꾸며가지고 헐벗어주려. 어이 지긋지긋한 고생, 가진 고생 다 해. 이제 자식 거정 내줬으니 제놈들 배때기가 부르겠지. 그의 울분은 그의 뼛속까지 맺히고 사무친 곳으로 찾아들고야 만다. 아 그래 내가 천하지하에 무서울 게 뭐야? 응? 이렇게까지 된 내가 하늘 아래 무서울 게 그래 뭐야? 어미 악쓰는 소리에 새끼들이 우르르 부엌으로 몰려 들어왔다. 엄마 우리도 돼지 기르려고 엄마 사왔지? 작은 놈이 묻는다. 돼지 길러? 사람들도 처먹을 게 없는데 돼지 먹일 게 어딨어? 그는 젖을 파고들려는 꼬마를 사납게 밀어던지며 부지깽이를 꽉 짚고 벌떡 일어섰다. 잡아먹는다. 지금 곧 잡아먹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이똥 누렇게 앉은 뻐드렁니를 드러낸 채 입을 헤헤 벌리고 서 있다. 허리까지 폭 파묻힌 안진뱅이 솥에는 이내 물이 끓었다. 한 손에는 뚝배기, 한 손에는 새끼를 들고 점순내는 부엌을 나왔다. 곧 새끼로 돼지다리를 묶었다. 뒷곁으로 돌아갈 것도 없이 울타리 옆에다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낫을 집어다 서슴지 않고 돼지목을 푹 찌르더니 재빠르게 뚝배기를 가져다 댄다. 낫은 점점 깊이 들어갔다. 꽉꽉꽉꽉 온 동네를 뒤엎을 듯한 고함 소리가 차차 낄낄 길게 끌리며 뚝배기에는 무럭무럭 김나는 선지가 어느새 그득해졌다. 그래도 돼지는 좀처럼 죽지 않는다. 긴장된 시간이 지나갔다. 점순내는 돼지목에서 낫을 쑥 뽑더니 흙바닥에 두어 번 쓱쓱 문질러 풀밭에다 풀썩 던진다. 누르고 있던 무릎을 늦추자 그는 비로소 한숨을 후 내쉬며 치맛자락을 털고 일어났다. 한 덩어리가 되어 넋을 잃고 들여다보던 새끼들도 함께 숨을 훅 뿜는다. 점순내는 커다래진 눈으로 새끼들을 쫙 둘러보더니 아직도 목숨이 붙었는지 찢어진 목구멍을 실룩실룩 움직이는 돼지 뒷다리를 움켜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굴려 털을 벗기려는 것이다. 부엌문에는 아직도 남편이 달팽이처럼 붙어서서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점점 밤이 깊어가는 대로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미 치마를 벗어서 미닫이를 가린 단칸방에는 돼지고기에 앞상같이 부른 배를 안고 새끼들이 이리저리 잠들어 있었다. 이불도 없이 요도 없이 다만 모통을 뒤엎어 놓은 듯 길게 짧게 뻗치고 누운 새끼들 틈에서 춘삼이 내외는 언제까지나 화롯가에 마주 앉아 있었다. 바람이 펄럭 미닫이에 친 치맛자락을 날리고 방안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점순이년 어디까지 갔을까? 부쓱 남편이 입을 연다. 어디까지라니? 어디까지 갔다면 우리가 짐작이나 할까? 점순내는 퉁명스레 대답하며 낯을 돌렸다. 망한 년, 그년이야 이제 죽은 자식이지 어디 산 자식일까? 쥘하로의 화롯불은 아물아물 꺼지려 한다.
남편이 살살 불숟가락으로 건불재를 헤쳤다. 연소 불완전한 검정재가 뭉게뭉게 솟아오른다. 어이 참, 대체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란 말이유.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며 남편의 손에서 와락 부젓가락을 빼앗았다. 푹푹 재를 바느니 새빨간 불씨가 불쑥 나온다. 엉거주춤 앉아서 후후 불었다. 시꺼먼 재에 점점 빨간 불씨가 댕겨가며 쪽 벌어진 화로안이 금세 환해진다. 아무 표정도 없이 퍼져가는 화롯불을 바라보고 앉아있던 춘삼이의 눈에서 갑자기 한 방울 눈물이 뚝 떨어졌다. 잘못했어. 그때 제비 뽑는 날 끝내 못 터었다고 버티었다면 됐을걸. 그는 혼잣말처럼 슌얼거리는 것이다. 아내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눈이 번들번들 빛난다. 어이 바보 소 잃고 왜 안 간 고치네. 벌벌 떨며 도장 찍은 적은 원제고 찔끔찔끔 후회하는 건 원제요. 참 기맥혀. 그래도 그땐 그렇지 못했어. 행패니 말이요. 하긴 생각하면 그 원통하고 절통한 말을 어찌다 할 것인가. 무능한 남편도 미웠지만 구장놈 면석이놈 모두 죽일 놈들이었다. 정신대니 징용이니 해가지고 이 편은 생사를 걸고 있는 일을 첫째 제비로 작성해 보낸다는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그 제비라는 것조차 속을 할 수 없었다. 면소 2층에서 동네 계집애들 이름을 쓴 쪽지를 만들어 놓고 서기 중에 한 놈이 집었더니 하필 점순이가 또 하나 역시 가난한 자기네 딸인 줄레가 집혔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도 그 자리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가는 곳은 일본 부산현, 출발은 모레. 그런 법이 어딨냐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펄펄 뛰는 점순 어멈과 집안의 명예라고 입에 침이 없이 축혀 올리는 순사 면소놈들 앞에서 그때 춘삼이는 할 수 없이 허락하는 도장을 눌렀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집안은 완전히 수라장이 되었다. 구장은 말할 것 없고 한번 들여다보는 일도 없던 주제소 순사까지 기미를 떠보려는지 곧잘 기웃거리러 왔다. 점순내는 사뭇 실시한 사람 같았다. 밥 먹을 것도 있고 새끼들 돌보아 줄 것도 잊어버렸다. 악을 쓰며 남편에게 대들지 않으면 골똘하게 무엇을 궁리하고 있었다. 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도리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물론 몇 번이나 주제수와 면소를 찾아다니며 사정도 해보고 두 손을 모아 빌어도 보았다. 그러나 모두 허사였다. C시에는 군청도 도청도 있다. 그러나 군수나 도지사 역시 모두 한패여 같은 놈들일 것이다. 하늘 아래 아무것도 자기 원한을 하소연할 곳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다. 게다가 출발까지의 날짜가 너무 바빴다. 이 같은 것이 모두 계획적인 그들의 수단인 줄도 모르고 혼자 허덕거리다 가슴을 쥐어뜯다. 이 가난하고 무지한 어미는 그의 오늘 딸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모두 팔자지. 자식도 팔자에 없는 자식이 된 게지. 춘삼이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 한숨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어둔한 얼굴에는 완연히 노염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놈들도 너무 심해. 없는 놈이라고 너무들. 착하고 순한 그는 좀처럼 노하는 일이 없었지만 한번 노염이 나면 성난 황소처럼 시근시근 풀어질 줄을 몰랐다. 아이, 이구에 있던 밭도 도둑놈들이 감쪽같이 속여 뺐고. 일건 뻘겋게 일어난 화롯불을 춘삼이는 부젓가락으로 콱콱 찔렀다. 제사공장 기지에 편입되어 송두리째 빼앗긴 그 밭 이야기만 나오면 그의 몸은 떨리고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다. 기름지던 그 밭, 감자도 김장배추도 그리 잘 되던 그 밭, C시에 있던 제사공장이 이 방학리 어귀에 소개를 해나온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으나
그보다 앞서 5월경부터 한참 밑이 들려는 감자밭을 파헤치고 공장과 부속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었다. 물론 반대가 일어났다. 더군다나 그 반만이 온 식구의 생명줄인 춘삼이는 기가 막혔으나 모든 것은 울며 겨자 먹기였다. 대지와 그 밖에 충분한 배상을 주겠다는 관계자의 말에 무력한 농민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춘삼인의 생명줄을 짓밟고 처음 보게 광대한 건물은 세워졌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하던 배상과 토지 대금은 나타나지 않았다. 땅을 빼앗기고 눈이 뒤집혀 돌아다니는 농민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공정가격으로 따졌다는 쥐꼬리만한 땅값과 땅을 헌납의 형식으로 받았다는 감사장뿐이었다. 속임수가 뼈에 스쳤다. 그러나 결국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춘삼이는 빈농의 끄트머리로 아주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억울하고 비참한 이태 동안이었다. 그렇지만 그 이태 동안에 마을이 받은 타격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온 동네 허리 빳빳한 사람은 남녀를 물러나고 모조리 이 공장으로 끌려 들어갔다. 소학교까지 5, 6학년은 휴학을 하고 이 공장 안에서 일을 해야 했다. 게다가 놀랍게 인심이 사나워졌다. 원래 넉넉한 마을이 아님에 풍부할 것은 없었지만 공장이 생기자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으르렁거렸다. 바로 이웃 간에서도 음식 한 가지 갈라 먹으려 들지 않았다. 파 한 뿌리 옥수수 한 대까지 공장의 1인 관리인이나 그 옥상들에게 가져다 팔거나 그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옷감과 바꾸어 왔다. 크림이 들어오고 양은 남비가 번뜩이었다. 돈을 가져보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의 돈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니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치사하고 간악해졌다. 잔치를 해도 서로 부르는 법이 없었다. 떡을 해먹으려면 이웃 모르게 밤중에 찌어 문을 닫고 먹었다. 그리고는 완연히 풍기가 어지러워졌다. 그러나 이 풍기를 물랑케 한 시초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공장을 경비한다고 흘러들어온 1인 병정의 한때였다. 그들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두 병정 모자만은 쓰고 있었으나 정작 군장을 한 자는 몇 밖에 없었다. 대개는 헝겊신에 잠방이를 걸치고 삽과 괭이를 메고 다니는 것이다. 그자들은 예사로 공장 계집애들의 손목을 잡아 끌었고 사타기에 수건만 찬 채 길가에 나왔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태평천하로 오줌을 깔겼다. 어둑한 여름 저녁 옷을 벗은 외병정이 손에 자루를 들고 불쑥 앞마당에 들어와 소풍하는 젊은 아낙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있었다. 쌀을 잃어 달라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마을의 풍속은 해이해졌다. 무더운 저녁에는 전에 보지 못하던 육가다가 나오고 듣지 못하던 이상한 일본 노래가 청년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거리에는 술집이 생기고 떡가게가 나타났다. 술집에는 분을 하얗게 바른 색시들이 나와 앉고 계집들로 인한 싸움이 편싸움이 되어 며칠씩 계속하는 일도 있었다. 공장에서 파에 돌아오는 계집애들이 방황리 숲속에서 사내들과 노닥거린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춘삼이 내외는 색을 잃었다. 외정 시초에 토지회사 동척이 생기고 아편이 물같이 흘러들어와 조선 농민을 마취시키는 듯 방황리에 생긴 공장은 아편보다 더 두려운 그들의 습관을 이식해 왔던 것이다. 생활의 불안, 마음의 불안, 그러나 이태 동안의 그 같은 고민도 점순이가 옆에 있을 동안은 오히려 나았다. 점순네 푸념처럼 유기 뺏겨 밭 뺏겨 자식마저 떠나보내고 나니 오스란 단간방은 그저 텅 빈 듯 잠 안 오는 아내의 눈에 비친 아내의 모양조차 오늘은 유난히 늙은 것 같다. 또다시 바람이 이는지 먼 숲의 나뭇가지가 우수수 소리를 낸다. 작가,
분함에 떨리는 몸을 진정하려 남편이 몸을 움직였을 때다. 걸지도 않은 쌀이문이 왈카닥 소리를 내더니 마당에 들어서는 기척이 났다. 계속하여 미닫이가 열리며 쳐놓은 치맛자락이 헐렁 걷어졌다. 낮에 헤어진 옥분 어멈의 새파래진 얼굴이 등잔 아래 나타난다. 아직 안들 잡구려. 그의 입술은 자줏빛으로 변했고 목소리가 꺽꺽 목구멍에 걸렸다. 왜 그려? 방 안에 두 사람은 한꺼번에 놀란 소리를 질렀다. 옥분 어머는 기어들어오듯이 방 안으로 들어와 풀썩 앉으며 점순이가 한다. 점순이가? 점순이가 달아났다오. 일어서려던 점순 어멈은 넋을 잃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떡하면 좋아. 씨꼬지 따라갔던 고장이 지금 막 돌아왔다는데 시시 정거장에서 점순이가 없어졌더라고 그러더래. 옥분 어멈은 입술이 떨려 더 말을 못한다. 그걸 어떻게 알았다우? 춘삼이의 목소리가 막혔다. 지금 우리 옥부도래비가 읍내에서 돌아오는데 넘어오는 구장하고 같이 왔대요. 아주 동네 망신이라고 펄펄 뛰더래. 옥분 어멈은 제가 먼저 꺼이꺼이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저 혼자 울며 푸념이었다. 망할년 달아나기는 왜 달아나? 징용피해 달아나는 녀석들 경치는 것도 못 받는가? 더 주고받을 말도 없었다. 이 같은 옥분네의 푸념은 동시에 춘삼의 푸념이었다. 그는 딸이 가엾고 불쌍할수록 그 사려없는 행동이 미웠다. 그는 빈농의 아들이요 저도 빈농이었다. 춘삼이는 오늘날까지 저 이상의 권력자에게 반항해 본 일이 없다. 그 농노적인 본성은 어떠한 억압 불합리에도 참고 체념하는 것이다. 분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극성스러운 아내가 아무리 펄펄 뛰어도 그는 언제나 팔자지 하고 더 여러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50생애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생활은 그렇게도 무겁고 깊었던 것이다. 그 대신 이편 실수는 두 손을 모아 빌어야 할 줄 알았고 묵묵히 보상을 해야 할 줄로 여겼다. 그의 매듭지고 굵은 손가락은 남에게 빌기 위해서와 일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옥분네가 가지고 온 사건은 너무나 중대하고 놀라웠다. 그 전처럼 빌고 돌아다니거나 사정을 해서 보상될 성질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옥분네 푸념소리가 아니더라도 징용을 피해 달아난 사람과 그 집안이 당하는 혹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정작 오늘 아침에 딸을 떠나보내자 이제는 시련도 웬만히 끝났으려니 했다. 그렇던 것이 가도 태산이라더니 그는 한없는 고난의 생활을 바라보며 다만 암담할 뿐이었다. 춘삼이는 팔짱을 끼고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 고개만 잠깐 쳐든다면 곧 온 세상이 혼돈하고 뒤집혀지고 좁은 천장까지 무너져 내려올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어둠이었다. 실망이었다. 그의 두 어깨로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다. 그는 눈을 꼭 감고 낀 팔짱 안에 더욱 고개를 파묻었다. 다시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 옥분 어멈에 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점순 어멈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놀란 가슴이 진정되자 그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는 점차로 웃음까지 떠돌았다. 정말 달아나 버렸대요. 한참 후 그는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은 두 사람은 뜻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마주보았다. 너무나 의외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 정령 잡히진 않았겠지? 그리고는 다른 기집애들은 어쩌대요? 하며 오히려 반색하는 어조로 묻는 것이다. 옥분 어머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모두 떠났대요. 차 시간이 있으니께 점순이만 남겨놓고 하고 아들이 전하던 대로 대답은 했으나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와락치밀어 소리를 지른다. 아 글쎄 망할년 어떻게 뒷일을 수습하려고 그랴. 그래 지가 달아나면 잡히지 안 잡히고 백일나나 배. 잡히든 말든 걱정 마루. 점수 넘으면 기어이 흥분이 되어 부르짖었다. 아 이년 아직 조선 천지에만 있거라. 다신 안 내보낸다. 내가 안 보내. 점수 넘음의 두 뺨이 푸들푸들 떨렸다. 그는 갑자기 불쑥 일어서더니 가슴을 내밀고 남편과 옥분 어멈과 쓰러져 자는 자식들을 돌아보았다. 안 보낸다 안 보대. 금옥 같은 내 자식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아무 놈도 못 데려가. 옥분내는 놀라 그 모양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무안한 듯 아직 눈물 지지한 제 눈을 훔쳤으나 안 보내야지 하는 그 말과는 딴판으로 애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점수 넘음은 곧 나들이 할 차비를 차렸다. 시로 가려는 것이다. 시시 골목골목 집집을 기웃거려 찾으면 달아난 딸을 만날 수 있으리라. 딸만 찾으면 그만이었다. 지난 여름 친정일 다니러 내려왔던 서울댁 말을 들으면 서울은 아직도 징용인이 정신대니 하는 소리가 이 시골만큼은 심하지 않다 한다. 설령 심하다 하더라도 원체 대처라 쌀표만 빼고 처박혀 있으면 그 지긋지긋한 성화를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 했다. 점수 넘으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시시에서 서울까지 물론 기차를 타려는 것이 아니다. 딸을 찾아 데리고 가는 길이면 북으로 180리 서울길은 육로로도 완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수 넘은의 어멈의 계획도 구경은 허사였다. 버스를 타려고 나선 읍내 정류장에서 그는 더 기막힌 소식을 들었다. 점순이는 어젯밤 늦게 시시에서 순사 손에 잡혀 오늘 아침 차로 벌써 이 읍내 주재소까지 이송되어 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애들이 죄다 떠나버렸으니 혼자 뒤쫓아 보낼 수도 없고 다음 차례까지 데려다 가둬둔대요. 그 말을 전하는 버스 운전수는 예사롭게 말했으나 점수 넘으면 하늘이 노래질 뿐이었다. 그는 곧 주재소로 달려가 딸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나 면소로 주재소로 다니며 울고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던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못난 년 하룻밤도 못 지내서 잡히고 말았어. 그는 슬프디 슬픈 눈으로 우뚝한 주재소 지붕을 한번 쳐다보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당최 걸음이 걸려지지 않는다. 마음이 무거웠다. 길을 쓰고 빠져나오려면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진흙구덩이 같은 생활이 슬펐다. 방학리 고개까지 왔을 때는 더 발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어저께와 다른 슬픔을 안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른 풀밭을 골라 고요히 주저앉았다. 쓸쓸하고 외로웠다. 어저께의 괴로움을 송곳으로 찌르는 따가운 슬픔이라면 오늘의 그것은 명주실로 목을 죄는 그러한 슬픔이었다. 그는 무릎을 안고 나무 등골에 기대어 앉아 눈물 빛나는 눈으로 헛되이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다. 마음에 떠오르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얼마나 긴 시간을 그러고 있었는지 모른다. 드디어 황혼이 숲을 덮기 시작했다. 구름이 붉게 물들고 푸르던 하늘에도 붉은 빛이 스며나갔다. 나무와 나뭇가지 사이로 바라보이는 옅은 산맥도 어느새 가죽빛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종래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 마음도 한결같이 공허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안고 점수 넘으면 숲속에서 이대로 밤을 밝히고 싶었다. 주재소 유치장에 앉아 이 밤을 밝힐 그 딸처럼 불쌍한 내 새끼들.
점순 어멈이 무릎을 안고 있던 손을 풀어 아픈 머리를 짚었을 때였다. 고요하던 숲속에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점순 어멈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고개를 기웃거려 그 편을 바라보았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듯한 일본 병정들의 한때였다. 옆에 선자는 총을 메고 사슬에 맨 개를 몰고 있었다. 뒤에 행렬을 짓고 따라오는 자들은 모두 괭이와 삽을 메고 있었다. 갑자기 앞에 선자가 뒤를 돌아보며 무어라 찌꺼리더니 즐겁게 웃었다. 그리고는 곧 엎드려 개목에 맨 사슬을 푸는 것이다. 앗! 점순 어멈은 손가락으로 땅을 핥혔다. 주인의 손을 떠난 사나운 개는 점순 어멈의 옆을 빠져나가 손살같이 돼지 치는 집 울타리를 향해 달려갔던 것이다. 놈들이 장난을 하는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길 잘 든 개를 시켜 돼지를 훔쳐오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석연했다. 어저께 개울에 빠졌던 돼지 새끼도 이 개한테 쫓겼던 성 싶었다. 점순 어멈은 어느새 벌떡 일어서 있었다.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개가 달려간 방향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점순 어멈이 돼지 치는 집 가까이 왔을 때 이리같이 사나운 개는 벌써 돼지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를 뛰어오르며 으르렁대고 있었다. 놀란 돼지들의 비명과 포효성이 저녁빛 속에서 처참했다. 손에 막대기를 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달려나왔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이리 같은 개가 네 발을 쳐들고 다시 한번 높이 뛰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던 것이다. 보가 터진 홍수처럼 돼지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나온 돼지떼가 밀치며 부딪히며 아우성치며 우레같이 돌진해 나왔다. 무서운 기세였다. 그 앞에는 노한 세퍼트도 없었다. 음흉한 일본 병정도 보이지 않았다. 손에 막대기를 든 사람들도 그저 망연할 뿐이었다. 다만 어미, 새끼, 수십 마리의 돼지떼는 검은 한 덩어리가 되어 풀을 무찌르고 점순 어멈을 때밀치고 도도한 대하처럼 범람해 나온 것이다. 아, 누가 돼지를 우둔한 짐승이라 했던고, 약한 짐승이라 했던고. 점순 어멈은 밀려 쓰러진 채로 경위의 눈을 들어 그 모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어저께 그렇게도 쉽사리 자기 손에 잡혀 죽은 돼지 새끼를 생각했다. 같은 짐승이면서도 한 번은 내게 지고 한 번은 내게 이기고 어찌 된 셈일까. 갑자기 떠오른 이 같은 의문은 점순 어멈의 가슴을 뜨끔하게 찔렀다. 그는 얼른 일어나서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찌 된 셈일까? 갑자기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점순 어멈의 머릿속을 비춰썼다. 힘이다. 그것은 힘이었다. 많은 것이 한데 뭉친, 그렇다. 약하나 많은 것이 한데 굳게 뭉친 단결의 힘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뻗쳤다. 점순 어멈은 여태 젖어있던 공허한 의식에서 확연히 깨어나며 마음껏 큰 소리로 부르짖고 싶었다. 울고 빌며 다닐 때 누가 불상 타고 하더냐?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목청껏 외쳤다. 제 힘으로 살아야 한다. 먼 산울림이 야트막한 저녁 하늘을 지나 되돌아왔다. 제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날 저녁 옥분 어멈 집에는 동네 마누라들이 대부분 모여들었다. 점순 어멈의 청으로 점순이를 데리러 갈 의논을 하자는 것이다. 애국반이요 판상회요 해서 모이는 것은 그래도 제법 훈련이 되어 있었다. 점순이가 달아나다 붙잡혀 왔다는 것은 벌써 마을 안에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축이 제일 먼저 찾아왔다. 흉 잘 보고 욕 잘하는 사람들도 찾아왔다. 날이 추워지니 이거라도 깨어야 하며 노닥노닥 깊던 버선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오지 않은 사람은 몇 번이든지 부르러 갔다. 역시 좁은 집이라
방에서 넘쳐난 사람들은 마루에 화롯불을 끼고 앉아 있었다. 자기의 집에는 낮에 2번이나 순사가 다녀갔다는 말을 듣자 점순 어멈은 일부러 제 집을 피하여 제일 친한 이웃인 이 집을 택한 것이었다. 점순이도 가엾지만 점순 어머니가 아주 미치게 됐어요. 참 불쌍해요. 사람들이 대강 모이자 옥분 어멈이 먼저 우는 소리를 했다. 보낼 째는 할 수 없이 보냈지만 그게 글쎄 읍내 주재소꺼정 와서 있다니께 말만 들어도 사람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암, 왜 안 그래? 음담자라기로 유명한 복돌 할멈이 담뱃불 붙이던 입을 오물거리며 대꾸를 한다. 지집 생각나는 사내 맘하고 자식 생각나는 애미 맘하고야 모두 마찬가지지.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그 웃음소리가 그들의 사이를 막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렸다.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참다 못해 점순 어멈이 나앉았다. 구장님한테 말해서 빼내우는 수밖에 없겠지. 심술궂게 생긴 중년 여인이 빡빡 얼굴을 쳐들며 말했다. 그렇잖아. 어떡하다니. 우리가 어떡해요. 점순 내가 진작 구장댁에 가서 사정을 해봐야지. 실소. 점순내는 무릎을 세우며 눈을 흘겼다. 구장도 면장도 다 귀찮소. 그 사람네들 원제 우리 사정 들어주었습니까? 그리고는 뱃속에서 짜내는 듯 저령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다. 오늘은 남의 일이지만 내일은 곧 내게 닥쳐올 일이 아니유. 부디 남의 일이라 생각들 말고 들어주시오. 그 소리가 가장 깊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웃음소리가 멈췄다.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오늘은 남의 일이지만 미구의 자기들 위에도 닥쳐올 시련이었다. 오라 오라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을 모으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의논을 하는 것이다. 다수의 호기심과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심리로 따라왔던 사람들의 마음도 동정과 진정한 근심으로 찼다. 아무튼 점순이를 찾아와야지. 뒷일은 지 어미가 어떻게 하든 그렇지 않소? 다 자란 지지배를 한번 마음이 내키기만 하면 빈농의 아낙네들은 무슨 일이든지 줄기차고 적극적이었다. 어떻게 찾아와? 사내같이 건장한 삼복내는 묻는다. 어쩌긴 우리 모두 몰려가서 야류를 쳐볼까? 복돌 할멈이 팔을 걷어 보였다. 야류를 쳐서 안 되거든. 달겨들어 그까지 순사한 놈들 거시기를 잡아 낚아버리지. 거시기를 잡아 대으기까지 누가 가만히들 있다든가 배. 그러니 사생결단하냐. 삼봉 할멈이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모두 떡을 할 때 대문을 걸고 먹던 일을 잊은 것 같았다.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반목하고 아웅거리던 일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마을에 공장이 들어온 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이 같은 광경을 바라보며 점순내는 뜨거운 눈물이 스며올라 눈시울이 무거웠다. 이상한 일이었다. 낮에 방학리 고개에서 본 돼지떼의 돌격은 그리어 하여금 진정한 생활, 참다운 힘이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인간의 생활이란 무엇이며 옳음이란 또한 어떤 것이며 장님의 눈 같은 그 어둠의 생활 속에도 아직 한 줄기 광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태 경험하지 못한 희열에 가슴이 꽉 막히고 말았던 것이다. 40년 자기 자신의 의사를 잃은 채 억압에서 억압으로 질곡의 생애를 보내온 그에게 이 같은 발견은 결코 예산 일이 아니었다. 놀라운 비약이요
두 손을 모으고 우러러보는 여명의 빛이었던 것이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로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옥분네에게 부탁하여 이 회합을 열었다. 점순 어멈은 결코 개울에 빠져서 애원하는 눈으로 쳐다보던 그 돼지 새끼가 되고 싶지 않았다. 약한 자, 빌붙으려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돌진하는 자, 힘을 발휘하는 자는 승리하지 않더냐. 그는 다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한다. 새의 생활, 새의 희망의 빛에 비춰볼 때 그의 모든 과거는 어둠이요, 굴욕이요, 주림이요, 모든 무지였다. 제 힘으로 살자, 이기며 살아가자. 이 같은 점순 어머니의 새로운 의욕은 막연하나마 그대로 좌중에 반영되고 말았다. 그들에게는 아무 지도자도 없었다. 통계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과부 서름도 과부가 한다. 짓눌리고 짓눌린 고무공처럼 반발하지 않고는 못 베길 공통된 환경이 그들을 단결하게 했던 것이다. 공출, 보국대, 징용, 감금, 나날이 심해가는 그 면면한 원한을 그들은 생각한다. 해방 직전 한국은 휘발유였다. 인화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나 비상한 힘으로 폭발한 것이다. 죽더라도 약이나 한번 쓰고 죽자. 악이나 한번 쓰고 죽자. 누가 이렇게 말한다. 죽기는 왜? 살아도 떳떳하게 살지. 점순 어멈이 들이댔다. 그것은 몇 달 전까지도 닭도둑이라고 몰리던 그 점순네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큰 깊은 이념과 큰 자각을 가진 선동자였다. 죽긴 왜? 우리는 살 테니 복통 터지는 그놈들 저희나 죽으라지. 그 소리는 횃불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비추었다. 모두 힘을 느끼고 광명을 느꼈다. 흥분이 된 가난한 여인들은 그대로 주제소를 찾아가 점순이를 찾아오자고들 떠들었다.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달도 있고 하니 이 밤길을 걸어 읍내로 몰려가자고 주장하는 적극파도 있었다.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나고 신이 난 여인들의 얼굴이 어두운 등잔 아래 붉게 타올랐다. 결국은 내일 백주에 떼를 지어 나가다가 제지를 당하든지 하는 것보다 오늘 밤 안으로 읍내에 도착되어 있다가 내일 아침 일찍 주제소로 몰려가자는 의견에 합의를 보았다. 모두들 털고들 일어서서 신을 신었다. 그놈 낙감무란가 하는 그놈 거시기는 내가 잡아 낚아야. 삼봉이네 말에 무슨 원한이 있길래 왜놈 서방질 하려다가 낭패봉개로구먼. 복돌 할멈이 입에 거품을 물고 턱을 까불어 보였다. 새로 웃음이 터지고 모두들 마음이 즐거웠다. 괜히 큰 소리를 질러 기세를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도 빠지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의 성미가 호랑이 같아 평소 숨도 맘대로 못 쉬는 느티나무집 마누라까지 오늘만은 영감이 코딱지 같았다. 제일 젊은 원선네가 잠깐 아이들 자는가 보고 왔으면 했다가 기승한 복돌 할멈에게 이 환양년의 정녕 너 아이들 보고 오려고 그러나? 너 서방놈 못 잊어서 사타기 만져보고 오려고 그러지? 하는 호통을 듣고 귀밑까지 빨개져서 낯을 가리었을 뿐 쌀쌀한 바람에도 춥다는 사람조차 없었다. 드디어 여인들의 한때는 웃으며 짓거리는 팔을 휘두르며 방황리 고개를 향해 몰려가기 시작했다. 급보를 들은 동네 남자들이 모두 눈이 둥글해서 뛰어왔으나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다만 이마 앞에 손을 대고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를 흘러가는 이 놀라운 힘의 집합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은 자식을 찾으러 가는 어미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딸을 찾으러 가는 한 사람의 어미가 아니었다. 모든 자식, 부당하게 빼앗긴 그들의 모든 자식을 탈환하러 가는 많은 어미들의 때였던 것이다. 이튿날 이른 새벽 왁자한 사람 기척에 문을 열고 내다보았던 주제소 순사는
정문 앞 층층대 위에 콩강정처럼 뭉쳐아는 초라한 여인의 한때를 보았다. 그들은 새벽 추위를 덜기 위해서인지 서로 팔을 꼭 끼고 몸을 맞대고 있었던 것이다. 순사 모양이 얼씬하자 점순이 내놔주시오. 점순이 내놔요. 하고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끄덕끄덕 졸고 있던 여인들도 놀라 눈을 비비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점순이 내놔. 다 큰 계집애를 왜 가둬놓고 내놓지 않는 거야? 젊은 순사는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순사 근무 3년에 이같이 두려움성 없는 계집들을 처음 보았다. 수로도 20-30명이 넘을성 싶었다. 게다가 불명과 흥분으로 번들번들 눈들이 이상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개미떼같이 무력한 계집들이려니 했다. 그래서 일부러 절걱절걱 칼자루를 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리가 떠들면 안 돼. 그러자 계집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저리 가지 못해? 이 안에 자는 사람들도 있고 헌데 떠들면 못 써. 해도 모두 참 붙잡아다 가둬놓을 테야. 해도 여인들은 역시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다만 일제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점순이를 내놓으라고 소리만 질렀다. 점순이 내놔, 점순이 내놔. 젊은 순사는 눈살을 찌푸리고 새삼스레 사람들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이를 아드득 갈고 있는 할멈의 얼굴에서도 혹은 두 손을 불끈 쥐고 있는 젊은 여인들의 표정에서도 그들의 두꺼운 가슴 속에는 팽창한 증오감이 뒤끓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는 드디어 화가 벌컥 났다. 달려들어 맨 앞에 선 가장 만만해 보이는 노파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 그러자 어깨를 걷고 팔짱을 서로 끼고 있던 양옆의 여인들이 팔짱을 낀 채 함께 달려들어왔다. 네 이놈, 너는 어미도 할미도 없니? 하는 소리가 뒷줄에 선 사내같이 건강한 여편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순사는 낯이 빨개졌다. 눈매가 올라갔다. 먼저 붙잡았던 팔을 놓고 그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또 소리만 지르지 말고 달려들어. 거시기를 낚아주구랴. 하는 소리가 그 옆에서 났다. 거시기 배야 붙잡지. 하는 소리가 옆에서 또 불그러졌다. 안 베거든 눈가를 잡아 빼렴. 이 같은 소리도 들린다. 순사는 칼자루에 손을 대었다. 그러나 상대자가 무지한 빈농에 안악들인 것을 깨닫자 칼을 뺄 수도 없었다. 그는 주제 소환을 향해 무어라 소리를 질렀다. 샤스만 입은 자, 모자만 쓴 자가 서너시나 뛰어나왔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휘어잡아 주제사 안으로 잡아들였다. 그러나 아무도 달아나지 않는다. 달아나기는커녕 초라한 여자들은 끌기도 전에 제발로 어정어정 걸어 주제사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제히 증오와 경멸의 표정을 나타낸 채 제 마음대로 의자에도 걸터앉고 시멘트 바닥에도 쭈그리고 앉았다. 순사들은 더 화가 나서 펄펄 뛰었다. 드디어 그들은 손을 들어 한 여인의 뺨을 갈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골치를 흔들며 귀를 막지 않을 수 없었다. 맞은 여인이 있는 목청을 다하여 꺼이꺼이 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들은 아우성을 치며 점순이를 내놓으라고 부르짖고 있었다. 게다가 소문은 의외로 빨리 퍼져가는 법이다. 주제소 밖에는 어느새 흰옷을 입은 구경꾼들이 겹겹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대야에 물을 떠다 뿌렸으나 그럴 때마다 한 번 헤어졌던 구경꾼은 삽시에 몇 배가 되어 되달려왔다. 주임이 달려왔다. 그는 먼저 주제소 주위가 군중으로 휩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손을 댈 수 없이 떠들어대는 여인들의 아우성을 들었다. 그의 혈색 좋은 뺨이 1층 붉게 피었다. 콧구멍에 기어들듯 조금 남긴 수염이 떨린다. 그러나 그는 가장 노련한 너구리였다. 급한 데에서도 타산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멀지 않아 영전되어 이 읍내를 떠날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영전을 하는 것은 면민들의 황민화 운동에 이바지하여 공적이 심히 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당당히 면내의 무사고와 지도의 철저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었던가.
그러한 것을 면내에 더구나 가난하고 무력한 방황리 빈민들 속에 이 같은 부록 분자가 있다는 것은 그의 빛나는 업적을 얼마나 감쇠하는 것인지 모른다. 아니 송두리째 뒤엎어 놓은 사건이 될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무튼 상사가 알게 된다면 큰일 날 일이었다. 무엇보다 소문이 나기 전에 무마해야 했다. 그는 분노에 떨리는 손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주재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꼬라 꼬라 무슨 일이야. 또 돌면 안 돼, 안 돼. 그는 일부러 태어난 채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켰다. 무슨 일이야, 무슨? 점순 어머니 야수와 같이 뛰어나왔다. 우리 점순이 도로 내보내주셔요. 우리 점순이. 나니 좀 무슨이? 주임은 잠깐 생각하는 채 하더니 오, 좀 무슨이? 아래 아직도 여기 있나? 그리고 바깥 군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 아래와 간신다요. 기특해. 나쁜 놈 게임에 빠져서 그랬지. 진정으로 국가에 진력하려는 좋은 아이야. 그는 그 옆에 죄송한 듯이 서 있는 순사에게 턱짓을 해보이는 것이었다. 다시 내 아래 내놔줘. 소음이 그치고 환성이 일어났다. 이내 안으로 통하는 문이 덜컥 열리며 점순이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새로 입혀보는 옷도 몹시 구겨졌다. 점순이도 오늘 새벽 유치장에 두꺼운 시멘트 벽을 격하여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막연하나마 누가 저를 위하여 떠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그는 아마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시키기 위해 데리러 왔는가 싶었다. 성을 내면 황소같이 무서워지는 아비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러나 막상 순사에게 이끌려 나왔을 때 그는 그곳에 한 사람도 남자들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었다. 물론 아비도 와 있지 않았다. 그곳에 있는 것은 오직 마을의 어미들이었다. 새끼를 빼앗긴 맹수같이 주먹을 부르짖고 서 있는 수많은 어미의 볕에 끓은 시꺼먼 얼굴들이었다. 아, 엄마! 점순이는 그만 말문이 막혀 어미의 치맛자락에 엎어지며 어이 어이 울었다. 점순아, 점순아. 어미도 딸의 등에 고개를 비비며 울었다. 모두 코를 훌쩍거렸다. 그들은 서로 말리려 손을 내밀었다가는 제가 먼저 목이 메어버리는 것이었다. 이윽고 점순이 모녀를 가운데 옹위한 여인의 한때는 주재소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뒤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있던 코미수염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애꿎은 순사들에게 분풀이를 한 것은 알 필요도 없다. 다만 그들은 이겼다는 의식과 자기네의 힘이 의외로 크고 강했던 것을 생각하며 더욱 신이 나고 자신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봐, 공장이 들어올 때도 안 그래? 그놈의 사내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말이야. 아, 우리가 이렇게 발벗고 나섰더라면 꼼짝 못했지 뭐야. 곰복 할멈이 삼봉이네 어깨에 기대며 뽐내면 참 우리 동네는 사내라고 변변한 게 하나도 없어. 망한 녀석들 아랫도리에 시커먼 건 대체 뭐느라고 차고 있는지. 고린장인 느티문 나무집 마누라도 서슬이 시풀었다. 방학리 고개 밑까지 왔을 때 비로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둥글고 희망에 찬 아침해였다. 그들은 그 빛 속에서 고개 위에 옹기종기 서 있는 남자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내와 어미들을 내보낸 독리 남자들이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온 것이다. 물론 소문은 미리 듣고 있었으나 그들은 제 눈으로 보기 전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방학리의 여인들은 결국 소심한 그들의 안하기요 노예의 노예였던 것이다. 돼지같이 무지하고 배운 것 없는 그들의 여인이 그 같은 힘을 발휘하여 주재소를 습격하고 너구리 같은 주임을 항복시켰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안개가 걷히고 여인들의 한때가 활짝 핀 햇빛 속에 나타났다.
망한 것들, 고양이를 꾸며서 극성들을 부리지. 한 사람이 말하면 글쎄 원 뼈다구들이나 성에서 오는지. 다른 한 사람 역시 느린 어조로 대답한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꼬마를 업은 춘삼이었다. 그러나 가까워오는 여인들의 무리는 그들의 의구를 물리치고 그야말로 춤춰나는 기세였다. 언덕 위의 그림자가 누구들인가를 알아보았을 때 맨 앞에 선 여인이 두 손을 흔들며 무어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며 함성을 울린다. 햇빛이 정면으로 그들의 빛나는 얼굴을 비추었다. 어이, 어이, 이겼다네, 이겼어! 그들의 부르짖음은 밀려오는 주수와 같이 점점 커지며 높아지며 방황리 골짜기에 메아리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상으로 소설은 끝났는데요. 이 작가 장덕조 씨는 1915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또 배화여전 또 그런 거기를 공부하시다가 매일신보에 취직하셨고, 매일신보에다가 작품을 첫 장편 은하수를 발표하셨고, 단편 어떤 여자, 해바라기 아내 등을 발표하셨고요. 주로 장편 역사 소설을 쓰셨다고 합니다. 많은 작품들을 1985년까지 쓰시다가 2003년 2월에 영면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은 친일 반민족 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셨다고 합니다. 문학 부분에서요. 참 아이러니죠. 이 작품에서는 자신의 그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것 같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그 민족성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인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 황민 소설을 쓴 일로 그렇게 이분이 굉장히 일본, 그러니까는 친일 반민족 행위 705인 명단에 되었다고 해요. 그 황민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언론인으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바로 이런 작품으로서 또 그 시대상을 잘 기록해 두셨다는 것이 참으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압제당할 적에 우리 한민족의 기상으로 어미의 그 심정으로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점순이를 찾아왔다라는 이 사건은 참으로 통쾌함을 준 내용이지요. 이제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